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면 친구랑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나?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엄마 친구 딸이랑 비교하고 막 그랬구나? 그죠? 아휴, 정말 우리 고3들은 괜히 죄진 것도 없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자꾸 엄마 친구 딸이랑 비교한다.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한다. 뭐 비교 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정말 모두 다 다양한 마음으로 왔겠죠. 어떤 사람 너무 힘든 상태에서 왔을 테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가만히 멍 때리다가 왔을 테고, 쉬운 마음으로 온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든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개념 딱 정리하면서, 유형 딱 정리하면서 좀이라도 자신감 막 얻고, 아, 이제 나도 더 이상 비교 안 당할 수 있어. 비교당하지 않을 만큼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시작은 힘들게 했어도 그래도 끝에는 정말 뿌듯한 성취감으로 끝날 수 있게 오늘 한 시간도 선생님이 함께 해줄게요. 알았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엄마가 자꾸 엄친딸이랑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도 엄마를 비교하세요. 내 친구 엄마랑. 엄마들도 딸친엄이랑 비교당하는 그 기분을 느껴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엄친딸이랑 비교를 한다? 그럼 나는 엄마를 딸친엄, 딸친구 엄마와 비교당하는 느낌이 어떤 건가? 한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엄마한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마무리됐나 모르겠네. 자, 마무리를 어쨌든 저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2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능 완성은요,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이제 어디에서도 개념 정리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유형편에서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 즉 이 유형을 다지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개념, 그리고 내가 몰랐던 개념 있다면 이번에 꼭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 이후로는 아무도 안 해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시상 전개 방식과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시상 전개 방식과 표현상의 특징이야말로 시에서 가장 개념이 많은 부분이에요. 개념이 그냥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말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이해하고 자기 걸로 꼭꼭 씹어먹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기 쉽게 천천히 선생님이 차근차근 친절하게 매력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을 단독적으로 묻는 문제도 있고 단독적으로 묻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꼭 문제 중에 선지 하나 정도는 시상 전개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끼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자, 오늘의 개념 막차 타기입니다. 자, 오늘 개념 막차는 뭐냐? 여러분이 시상 전개 방식을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시를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물론 네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주 적고 너무 많으니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보든지 아니면 처음, 가운데, 끝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를 두세 부분으로 나누고 나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고 있는가,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나눠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시간의 흐름인가 이러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시를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개념 막차. 진짜 막차예요. 자,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시의 어떤 형식적인 면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형식, 시선의 이동에 따른 형식, 공간의 이동에 따른 형식, 이런 식으로 뭔가 형식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시상 전개 방식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질서도 결국에는 어디서 나온다?
내용의 변화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형식적 질서라고 해서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딱 몇 줄, 몇 줄, 몇 줄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몇 줄, 수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행부터 몇 행, 몇 행부터 몇 행, 이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내용상으로 나눠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두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했던 것도 내용상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것도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시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못 보겠어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용의 변화를 가지고 따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같이 시상전개 방식, 우리 교재에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쵸? 자, 연계교재라고 했습니다. 연계교재 중에 이렇게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는 우리 수능 완성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연계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은 하나하나 절대 빼먹지 말고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시상 전개 방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이란 무엇인가? 시상 전개 방식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밑에 표로 바로 가도록 합니다. 자, 표를 보면은요, 시상 전개 방식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선생님이 예전에 개념 급탑제 때 또 수능 특강 때 계속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로 정리된 거를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시간의 흐름.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상 전개 방식이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냥 한 줄 정도 뭔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시를 전체적으로 꿰뚫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시를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눠보라고 했던 거, 시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는 게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의 흐름 이런 거 시간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해가 진다, 요런 내용 나온다고 해서 그냥 그거 한 번 있다고 해서 이 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이든가 아니면은 저녁, 밤, 새벽이든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죠. 계절의 변화. 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 형식적인 어떤 질서는 선생님이 내용의 변화에서 찾으라고 했죠.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까지 여러분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드러난 시간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가 저녁, 밤, 새벽 이런 식으로 가는 시라고 했을 경우 대체로 자, 이 시간의 흐름 중에서 밤이 나온다. 자, 이러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자, 이 밤이라는 시간에서 화자의 태도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시에서 대부분은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밤이라고 하면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도 밤이 되면 더 잡생각이 많이 들게 돼 있죠. 그렇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계속 내 성적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지난번 모의고사 때 틀렸던 문제만 계속 생각나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밤은 고난의 시간. 선생님도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심해져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아픈 사람도 밤이 되면 더 아파요. 자,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태도는요, 시적 화자의 태도, 좀 더 힘들고 절망적이고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새벽은 어떻죠? 새벽, 곧 해가 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새벽이 오게 되면 시적 화자의 태도도 뭐예요? 희망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래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즉, 고난과 시련을 주는 그런 이미지의 계절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겨울이 되겠죠. 그쵸? 추우니까. 겨울엔 더 외롭잖아요. 그죠? 춥잖아요. 옆구리에 누구 좀 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밤하고 겨울 비슷한 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에 반해서 봄은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 새싹들이 막 파릇파릇하게 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봄 하면 뭔가 좀 더 희망과 생명력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과거, 현재, 미래 역시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 시적 상황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시적 상황은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즉 그 부정적인 상황은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상황은 뭔가 암울하고 암담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 시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시상전개 방식만 알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선생님이 뭐하러 여러분한테 힘들게 강의를 하겠어요? 책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거. 그죠? 자, 시상전개 방식.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요? 태도까지 함께 붙여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됐죠?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 강의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안 헷갈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만은 않죠. 그쵸?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할게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되니까. 자,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은 어떤 차이다? 바로 화자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은요, 화자가 그쵸? 자, 집에 있다가 학교에 갔다가 그쵸?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화자의 공간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직접 뚜벅뚜벅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는 거죠. 자, 시선의 이동은 그럼 뭘까요? 화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화자는 가만히 서서 자, 그저 시선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 얼굴? 자, 아니죠. 여기 있어야죠. 칠판에. 선생님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자, 칠판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뭐 학교라고 합시다. 그래, 선생님한테 집중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학교 상황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의 이동 굉장히 빈번하죠. 그죠? 한 곳만 뚫어져라 보는 친구 선생님이 거의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칠판을 보고 있다가 자, 칠판을 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선생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아, 선생님 칠판에 글씨 쓰시는데 손이 참 예쁘시네 하고 보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얘들아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갑자기 겨드랑이 땀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에서 곁땀으로 자, 시선이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아, 실망이다. 진짜 저 선생님 저렇게 안 봤는데 어쩜 저렇게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니까 저런 거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더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 시선만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얘는 제자리에 앉아있죠. 그쵸? 수업 시간에 막 교실 안에서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은 그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칠판에서 선생님 손으로, 선생님 겨드랑이로 자, 이렇게 시선만 돌리는 거. 이게 시선의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자,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화자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요 차이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선경후정이 있네요. 자, 이 선경후정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고전 시가들이 이 시상전개 방식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한시 같은 것들. 자, 선경후정 뭔지는 알죠. 먼저 경치를 노래하고 그 다음에 후에 정서를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외적 정경을 제시하고 뒷부분에서는 그와 연관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써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읽고 넘어갈 거면 강의를 안 하는 게 낫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앞부분에 제시된 경치와 뒷부분에 제시된 정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할 몫이라는 거예요. 자, 관계는 두 가지예요. 유사한 관계
혹은 반대되는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경치를 봤더니 너무나 흥겹고 즐겁고 그죠? 막 화려하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꽃들이 막 피고 막 신났어요. 자, 그걸 보는 내 마음도 신나. 나는 지금 막 여행 너무 잘 왔고 지금 너무 재밌고 신나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경치와 정서는 유사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조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황조가라 그랬어요. 와, 꾀꼬리 완전 정다워요. 그런데 나는 외로워. 꾀꼬리는 저렇게 커플 막 아우 좋겠다. 커플 막 댄스를 추고 있는데 나는 막 외로. 이 경우에는 뭐예요? 대립이라는 거죠. 자, 유사하든 대립이든 자, 여러분은 일단 이 관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유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대립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 효과는 뭘까요? 효과는 둘 다 얘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요것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조를 하게 되면 강조가 된다라고 배웠죠. 그쵸? 꾀꼬리가 정다우면 정다울수록 나의 외로움은 더 깊어지니까. 그쵸? 자, 대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 목적은,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왜요?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서를 노래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정서를 강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나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신나는 배경을 제시했다라는 것도 아, 배경이 저러니까 나도 신나는구나. 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내가 외로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다운 애들을 끌어들였어도 쟤네들이 저렇게 정다우니까 내가 더 외롭지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강조라는 기능은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분은 이 관계가 경치와 정서의 관계가 어떠한가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승전결 있네요. 자, 이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 그려볼까요? 자, 기승전결 어떻게 그릴 건가요? 이렇게 그렸죠. 잘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요, 기라는 건 시작이에요. 승이라는 건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전이라는 건 꺾이는 겁니다. 그쵸? 전환. 여기서 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꺾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결이죠. 자, 이게 뭐랑 비슷한가요? 소설의 5단 구성이랑 비슷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랑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뭔가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승전결을 다른 말로 극적 구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극적 구성 들어본 적 있죠? 기출문제에서 봤죠? 자, 극적 구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아, 극적 구성이 뭐예요? 기승전결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는 이게 뭐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갈등이 고조되어서 갈등이 해소되는, 즉 갈등과 관련 있는 거라면 시에서는 뭘까요? 정서겠죠. 그쵸?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다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나중에 이렇게 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때, 이럴 때 우리가 기승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수미상관 있는데, 자, 이 수미상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되게 좋아해요. 그쵸? 찾고 나서 뿌듯해하는 거고요. 오, 난 찾았어. 누구나 다 찾는 건데 말이죠. 그쵸? 자, 이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거의 똑같거나 유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쵸? 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책에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책에 나온 부분이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수미상관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시적 효과가 생기게 되느냐? 그건 바로 뭐냐 하면요. 사람이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은 뭐예요? 불안하지 않죠. 그쵸? 어떤 사람 보면 막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과 끝이 똑같게 되면은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죠? 통일감을 주니까, 그쵸?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에, 처음에 했던 얘기를 끝에 가서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하게 되면은 강조의 기능이 생기게 되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처음에 했던 얘기를 마지막에 가서 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시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쵸? 자, 선생님 옛날에 이거 뭘로 알려줬죠? 텔레토비 노래로 알려줬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안 끝나요. 노래가 보로 시작해서 보로 끝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수미상관을 쓰게 되면 뭔가 순환되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시상 전개 방식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연계 교재로서 개념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6가지는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상의 특징 많네요. 자, 이 외에도 더 많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만은 여러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에서 우리가 타야 할 막차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모든 표현 기법은 주제 또는 정서 또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주제를 흐리는 비유를 쓰지는 않아요. 그죠? 대상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상징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선생님 왜 할까요? 표현 기법 문제에는 반드시 그냥 그 표현 기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까지, 즉 그 표현 기법의 기능까지 함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이 비유를 통해, 이 역설을 통해, 이 반어를 통해 주제는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라는 거. 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표현 기법이라는 것은 주제, 정서, 대상을 뭔가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심심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기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뭐 정리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굳이 또 읽어주지는 않고요. 필요한 것들, 더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비유가 나왔네요. 자, 이 비유 중에서 여러분이 뭐 직유, 은유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의인법. 이거 비유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의인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 그쵸?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다가 비유한 것이 의인법이에요. 그런데 의인법이 비유법이라는 것을 몰랐던 친구들이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를 틀리게 된 거죠. 여기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거 없는데, 혹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드러나는 거 없는데 여기에 무슨 비유법이 쓰였냐? 그 쓰기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왜요? 의인법도 비유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6월 모의고사 본 친구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의인법도 비유법에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화류법도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쵸? 아, 그 모의고사 문제는 참 화류와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화류는 뭐예요? 자, 무생물을, 즉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 얘네들도 비유법의 하나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풍유법. 선생님이 개념 급탑제에서 직유, 은유, 대유는 알기 쉽게 다 다뤄줬는데 이 풍유를 안 다뤄줬었죠. 그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 풍유의 풍자는요, 풍자하다의 풍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풍유법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요, 뭔가 비유를 통해서 풍자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조 중에, 사설 시조 중에,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자, 이 시조 있죠? 자, 이 시조를 보면 두터비가, 그리고 파리가, 그리고 백송골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단순히 이건 동물의 왕국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터비는 파리를 먹지요. 혀를 낼름해가지고 먹습니다. 뭐 이런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자, 현실 세태를 풍자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뭐 탐관오리, 힘없는 백성, 뭐 중앙관리 이런 걸 비유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풍자할 때 우리는 이걸 풍유라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속담, 자, 속담들도 풍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풍유라는 개념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에서 한 번도 안 짚어줬었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거예요. 알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속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속담 있죠. 그쵸? 그게 정말일까요? 그냥 표면적인 그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가 막, 똥 묻히고, 근데 막 걔가 막 나무라, 왜? 막 이러면서 다른 막 덜 들어온 애를 막 나무라고 있다. 그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담도 결국에는 비유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잘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덜 잘못한 사람을 막 나무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담도 풍유에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징. 자, 여러분 상징은요, 뭐랑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냐 하면 대유랑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대유라는 것은 선생님이 개념 급탑제에서 알려줬죠. 자, 원관념을 숨겨놓고 보조관념만으로 이 원관념을 떠오르게 하는 것, 즉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신하게 한다라고 해서 대유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예로 들어줬던 게 뭐죠?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했죠. 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밥이 지겨워? 아니지. 배고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빵 좀 줘. 빵을 먹고 싶어. 빵. 자, 이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케이크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쵸?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빵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냥 먹을 것 중에 하나인가? 아니죠. 얘는 식량이라는 의미로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징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상징의 정의를 보면 상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 보세요. 식량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 대유랑 똑같은데요?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죠? 원관념이 생략되고 보조관념이 독립되어서 나타난다. 그럼 선생님, 상징과 대유의 차이가 없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이 빵은요, 식량으로만 해석해야지 다른 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큰일 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교수형이 아니었구나. 단두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즉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보조관념이 여러 개의 원관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얘는 1대1의 관계를 가져요. 하지만 상징은 다대1의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님의 침묵에서 님이라는 보조관념이 있어요. 이 님은 여러분이 공부를 했듯이 한 가지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독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징과 대유의 공통점은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신한다. 즉 원관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대유는 반드시 이 관계가 1대1로 대응하지만 상징은 다대1로 대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알겠죠? 자, 역설. 이건 선생님 많이 했죠? 그쵸?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지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청순, 글래머 이런 얘기 선생님이 했었죠. 그쵸? 청순하다라는 말과 글래머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그거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청순한데 알고 보면은 뭔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청순 글래머가 진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나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 마성의 순정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어가 있어요. 반어는 뭘까요? 반어는 의도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반대될 때이죠. 그쵸? 요새 백지영의 노래 중에 보통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보통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냥 보통 사람 만나서 보통 사랑하고 그랬으면 보통 그냥 별로 안 아프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저 사람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플까? 저런 정말 보통만도 못한 사람. 근데 정말 보통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나에게는 보통 이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표현은 보통만도 못하다고 했지만 의도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그런 정말 치명적인 그런 사랑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 있어요. 감정이입은 뭘까요? 자, 감정이입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화자가 대하고 있는 무생물이나 동식물 등의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옮겨 넣어서 자, 그래서 그 대상이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감정이입 여러분이 찾기는 쉽습니다. 찾기는 쉬운데요. 자, 주의할 거. 반드시 이때는 감정이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어떤 감정을 일단 드러내고 있어야 되고요. 슬프다, 서럽다, 뭐 기쁘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은 반드시 화자의 감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에만 우리가 감정이입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상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상. 이건 너무 많이 했죠. 그쵸?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런 5가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시에 있으면 그것은 감각적 이미지다, 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잘 찾습니다. 그쵸? 공감각적 심상 찾고 또 막 수미상관처럼 되게 뿌듯해 하잖아요. 그쵸? 자, 하나의 감각이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자 실제 감각은 하나이고 두 종류의 감각이 나타날 때 실제는 하나고요. 나머지는 환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푸른 거와 종소리 중에 실제 존재하는 건 소리밖에 없죠. 그쵸? 청각. 푸른 거는 진짜 눈에 보이면 병원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래서 푸른 것은 시각은 환각.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읽는 것. 이게 바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한 가지 더 구별해서 알아놓자면 자, 2가지 감각이 등장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자, 복합 감각적 심상. 자, 이거는 뭘까요? 공감각과 복합 감각의 차이는 뭘까요? 공감각은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환각이죠. 그런데 복합 감각이라는 것은 2 종류의 감각이 모두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라는 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있어요? 그 새빨간 능금에서 시각이 나타나죠. 색채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똑똑 따다. 능금을 딸 때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자, 청각도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얘와 얘는 따로죠. 각자 다 존재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개념들 사실 뒤에 나오는 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가 연계돼서 이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라는 거. 우리 교재에서 안 나온 시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명언타임 시즌 2예요. 자, 우리 또 명언타임 없어지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쵸? 자, 역시 여러분 올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명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제발 좀 많이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명언 타임. 자, 오늘의 명언은요. 우리 최종렬 학생이 올려준 명언입니다. 이 종렬이가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어호. 하지만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령하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자,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었으나 역시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나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부담을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물론 아니죠.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반항할 때 이런 말,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인생의 전부 물론 아닙니다. 인생에는 공부 말고도 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 제일 첫 단계 하는 게 공부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해야 될 것들 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부담감 팍팍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빨리 열심히 합시다. 그쵸?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선생님이 개념 막차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정말 막차라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하지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눈앞에 주어진 일,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유형 다지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역시 뭐예요? 30초에 투자해야죠. 2문제밖에 없으니까 뭐 3초면 되겠죠. 그쵸? 자, 첫 번째 문제 뭡니까? 가와 나의 시상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시상전개 방식 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 오늘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나를 따로따로 보면서 시상전개 방식과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작품. 자, 가작품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예요. 자, 정지용의 비라는 시지요. 자, 거기 옆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옆에 해제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해제는 나중에 뭘로 나올 수 있다? 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자,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줄 때 그 내용 분명 이 옆에 유형 다지기 그 작품 옆에 있는 해제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제목이 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비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한두 문장 정도 우리한테 찔러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해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 시는 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전경을 그려냄으로써 산속의 고요한 정취를 환기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전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돌에 그늘이 차고, 자, 돌에 그늘이 찬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돌입니다. 그죠? 돌을 보는데 돌에 그늘이 막 생겨요. 돌이 갑자기 다크서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생긴 거예요? 하늘에 뭐가 뜬 거예요? 구름이 뜬 거죠. 구름이 쫙 몰려오니까 이 밑에 있는 돌에 그늘이 쫙 생긴 겁니다. 구름이 몰려왔어요. 이제 뭐가 올까요? 비가 오겠죠. 그쵸? 자,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자, 돌에 그늘이 찬 걸 통해서 구름이 몰려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요. 비 오기 전에 바람 쉥 불잖아요. 그쵸? 자,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자, 이 부분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요. 자, 산새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보고 있죠. 그쵸? 자,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꼬리를 치날리어 세운다.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다. 자, 이 산새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비가 오니까 새들도 비를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학문적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알아두라는 거죠. 자, 이거를 뭘로 보느냐? 산새의 모습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비예요? 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꼬리를 치날리어 세운다. 그려볼까요? 자,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자, 새가 있어요. 우와, 선 하나로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그릴 줄 아는 게 새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꼬리를 치날리어 세웠다는 거는 뭐예요? 꼬리를 이렇게 세우고 간다는 거죠. 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비가 정말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억지예요?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때요? 여기에 작은 왕관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튀잖아요. 이런 모습 본 적 있죠? 그쵸? 이게 뭐 같아요? 새 발처럼 보이지 않아요? 새들이 이렇게 막 종종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못 느끼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따져보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산세의 모습은 비 내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책에 하나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물줄기를 이루면서 이렇게 물길이 만들어져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갈갈이 손가락 펴고. 그래서 갈갈이 물을 주세요. 자, 이 갈갈이가 아니고요. 뭘까요? 자, 갈래갈래 손가락을 편다. 즉, 자, 물이 이렇게 빗물이 모여가지고 물줄기를 이루어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죠? 갈라져서 흘러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멎은 듯, 비가 그럴 때 있죠. 비가 살짝 멈췄나 싶은데 갑자기 왕! 이거 다시 올 때 있죠. 그쵸? 그래서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낯이 뭐겠어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되겠죠.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작품 우리가 지금 시상전개 방식과 표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시상전개 방식은 뭘까요? 자,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쏴 불더니 비가 멍 내려요. 자, 그러더니 비가 살짝 멎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확 오죠. 그쵸? 자, 뭐예요? 비가 내리기 전부터 비가 내린 그 다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될 수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예요? 처음엔 돌을 봤죠?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산세를 봤죠? 만약에 이걸 새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경우 산세를 봤죠? 그 다음에 이 물살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붉은 이파리. 이게 뭐예요? 이파리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후두둑 되게 소란스러운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파리 위에 떨어지는 비를 보게 된 거예요. 뭐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거 저거 이렇게 시선만 옮겼죠? 시선의 이동이라는 시상전개 방식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표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만약에 이것을 비 내리는 모습으로 볼 경우에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는 모습을 산세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청각적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막 비가 내리는 걸 소리로 표현한 거. 또는 이렇게 비 내리는 모습,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이라고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작품. 어우, 길어요. 자, 고전 시가 중에 이렇게 긴 것들이 나온다 하면은요, 여러분, 길수록 쉽게 생각하세요. 짧은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거는 막 이만한 감정을 꾹꾹꾹 눌러가지고 뭉쳐가지고 압축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풀어내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긴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게 없다는 거죠.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보입니다. 쫄면 안 보이고요. 기선 제압을 하세요. 지문한테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지문을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옆에 있는 해제는 우리가 하나의 보기로서 읽어줄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래요? 판소리를 부르기에 앞서 창자들이 목을 풀기 위해 불렀던 짧은 노래인 단가랍니다. 자, 그래서 장르는 단가고요. 복례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복례산의 유람한 화자의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놀러 갔네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당연히 감정은 어떻겠어요? 즐겁겠죠. 그쵸? 자,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명승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뭔가 놀러가서 지은 시구나. 없으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만고강산 유람할제 이렇게 대놓고 상황을 처음부터 제시해주는 시가 얼마나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고강산 유람할제, 즉 만고강산 내가 유람한다, 놀러 갔다는 거예요. 상황을 제시했죠. 삼신산이 어디 메뉴? 삼신 뭔가 그 신령스러운 혹은 신령들이 사는 세계의 산. 자, 일봉래 이방장 삼영주가 이 아니냐.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여기가 삼신산 같은 그렇게 신령스럽고 아름다운 산이구나. 자기가 지금 와 있는 곳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애착과 그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작품은요. 자, 자연을 노래하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화자의 태도는 뭐다? 즐김이죠. 그쵸? 이것을 즐기는 겁니다. 풍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뭘 알아야 되죠? 시상 전개 방식과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상 전개 방식은 사실 우리 알걸요?
이게 뭐예요? 유람하는 시잖아요. 여행 갔잖아요. 여행 갔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돌아다니죠. 돌아다녀야 본전 뽑죠. 비행기값 뽑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뭐야? 공간의 이동이죠. 그쵸?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뭐겠어요? 여행 가서 좀 쉴 수도 있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여기 산 봤다가 강 봤다가 뭐 나무 봤다가 새 봤다가 이럴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시선의 이동일 겁니다. 둘 중에 뭔지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죽장직구 풍월시럭 복례산 구경갈제 경포동령의 명허를 구경하고, 자, 청간정 낙산사와 총석정을 구경하고, 자,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공간의 이동이네요. 그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례산을 올라서니 천복만학 부용들은 하늘 위에 솟아있고 백절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어허, 이게 뭘까요? 자,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산을 얼른 넘어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복례산에 올라갔더니 천복만학 부용들은 하늘 위에 솟아있고 백절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뭘까요? 자, 앞에 구절, 뒤에 구절. 어때요? 서로 쿵짝, 쿵짝, 쿵짜자작짝.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대꾸죠. 그쵸? 서로 대응되는 구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천복만학과 백절폭포, 부용들은 급한 물은,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은하수를 솟아있고 기울인 듯, 이런 식으로. 그쵸? 뒤에 가서는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구절과 이 구절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대꾸로 쓰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뭐다? 선경이라는 거죠. 신선들의 세계이구나. 풍류 나오잖아요. 그쵸? 때마침 모춘이라, 모춘 밑에 보니까 늦봄이라고 돼 있죠. 계절적인 배경이 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죠. 이거 여기에 시간적 흐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시간이 한 번 제시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이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이 나와줘야 우리는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금 늦봄이야 모춘이야 라고 했다고 해서 이 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자, 붉은 꽃 푸른 잎과, 이건 뭐예요? 붉은색과 푸른색? 색채 대비네요. 그죠? 색채 대비를 사용하고 있고, 자,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시각적인 거, 우는 새 청각적인 거죠. 역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목내산 좋은 경치 지척에 던져주고 못 본 지가 몇 날인가. 다행히 오늘날에 만고강산을 유람하여 이곳을 당도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라고 해서 지금 자기가 복례산에 가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여기서 뭔가 뭐 되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한없이 놀고 가자, 즉 자연을 충분히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가와 나의 시상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시상전개를 묻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시상전개 방식, 가에서는 시선의 이동, 또는 시간의 흐름, 이게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쵸? 나에서는 뭐가 나타났죠?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가와 나는 인과적 구성. 인과적 구성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원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쵸? 가도 나도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선경후정. 자, 선경후정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앞부분에서는 경치를, 뒷부분에서는 정서를 노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 비. 자, 비에서 화자의 정서가 어떤 거다, 이 사람이 어떤 걸 느끼고 있구나 알 수 있었나요? 알 수 없었죠. 여기에는 그저 경치만 제시되고 있었어요. 나에서는 뭐였죠? 나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막 그런 경치들이 제시가 되고 뒤에 가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뒤에 가면 한없이 놀고 가자. 막 뭐죠? 그러면서 풍류를 즐기겠다.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가 안 되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3번. 가와 나는 자연을 인간의 삶과 대비하며. 자, 대비라는 개념 잘 알아둬야 되죠. 자, 둘이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비교는 여러분, 대비와 대조는 약간 달라요.
자, 대조는 무조건 반대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대비는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하다 보면 공통점도 나올 수 있고 차이점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차이점만 얘기한다고 해서 대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얘기해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대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든 차이점이든 간에 가나 모두 자연과 인간의 삶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3번 땡이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가는 유사한 이미지의 배열을 통해, 나는 유사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 보세요. 자, 가는 유사한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 뭐죠?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들, 비슷한 그런 어떤 모양들을 제시해주고 있긴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유사한 식구의 반복? 비슷한 식구들을 막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 볼 수 있었나요? 부분적으로 대꾸가 나오긴 했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전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시상전개 방식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몇 가지는 찝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념을 다 아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가에서는 비 오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쵸? 자, 여기서 비유적인 모습 어디에 나와요? 일단 산새를 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해석했을 경우 이 부분이 비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새를 비 내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새라고 볼 경우에 그렇다면 답이 없어지나요? 비유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자, 그 마지막에 보면 붉은 잎을 비가 소란이 밟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는 원래 발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밟고 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동물 혹은 인간 이런 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류법 혹은 의인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가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경을 신선하게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 없는 시 거의 없어요. 그쵸? 특히 이거는 뭐가 있었어요? 청각, 그쵸? 그 다음에 그늘이 차다, 촉각, 그리고 비가 내리는 모습, 시각. 세 가지 감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감정이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정이입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나서 화자의 감정이 뭔지 알 수 있나요? 감정을 드러낸 말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감정이입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색채 대비 뭐가 있었어요? 붉은 꽃, 푸른 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색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맞아요. 자, 다음에 5번. 나에서는 주로 규칙적인 운율을 사용하여. 자, 규칙적인 운율이라는 건 뭘까요? 규칙이라는 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인 운율이라고 하면 대체로 음보율이나 음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보율, 3음보, 4음보, 그렇죠? 3음보 또는 4음보가 있고요. 음수율이라는 거는 뭐예요? 글자 수의 법칙이죠. 그래서 3, 4조나 아니면은 4, 4조. 혹은 7호조 이런 것이 우리 시에는 가장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읽다 보면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디매요? 뭐예요? 네 단락으로, 그쵸? 네 개의 마디로 끊어 읽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디마디 끊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4음보의 음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율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리듬이잖아요. 그쵸? 자, 운율이라는 것은 리듬이라는 것이고, 리듬? 음악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시상전개와 표현 방식에 관련된 내용 이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 어떤 개념보다도 시에서는 이번 시간에 다룬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재, 연계 교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 개념 정리한 부분에는 없었지만 문제에 음보율, 음수율 있었잖아요. 그쵸? 이 개념까지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시 유형 정리 마지막 시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